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서연은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비포장 도로를 걸었다. 교복 치마 끝이 흙탕물에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늘도 학교에서 힘든 하루였다. 점심시간에 반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또 도시락 싸왔대. 급식비도 못 내면서. 아빠가 공장 계약직이래. 엄마는 집 나갔다던데. 특히 반장 최수진의 시선이 가장 따가웠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수진은 늘 서연을 무시했다. 오늘은 더 심했다. 서연아, 너 체육복도 안 가져왔어. 매번 그러면 어떡해? 우리 조 평가 떨어지잖아. 사실 서연은 체육복을 가져왔다. 하지만 너무 낡아서 부끄러워 못 입을 뿐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16살 소녀에게 가난은 원죄였다. 서연은 그저 집에 빨리 가서 아버지의 저녁을 준비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오늘도 늦게까지 잔업을 할 것이다. 월급이 적으니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는 아이였다. 학교 도서관에서 낡은 참고서를 빌려 공부했고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들었다.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했다. 선생님들은 서연이는 환경만 좋았으면 특목고 갈 실력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그저 위로일 뿐이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길가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 사람은 없었고 빗방울이 노인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집에 가야 했고 낯선 사람을 함부로 돕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다. 노인을 도왔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사례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만약 이분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이 노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다. 노인은 희미하게 신음했다. 의식은 있지만 일어날 힘이 없어 보였다. 서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자신의 얇은 외투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다.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탁한 눈동자 속에서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다. 노인의 손은 차가웠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서연은 노인 곁을 지켰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들 바쁘고 다들 두려운 것이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노인을 들것에 옮기면서 한 대원이 서연에게 물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어요. 아, 그러세요? 요즘 보기 드문 학생이네요. 연락처 좀 남겨주실래요? 나중에 확인차 연락드릴 수 있게요. 서연은 번호를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젖은 교복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는 감자 몇 개와 양파, 계란이 전부였다. 서연은 능숙하게 감자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예전에 엄마가 해주던 방법 그대로였다. 요리를 하면서 서연은 엄마 생각이 났다. 3년 전 그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아버지와 또 싸운 날이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돌아와 소리를 질렀고 엄마는 울면서 짐을 쌌다. 서연은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지만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다. 연아, 미안해. 엄마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너까지 이 지옥에 묶어둘 수 없어. 엄마,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내가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다. 서연은 가끔 엄마를 원망했다. 왜 자신을 버렸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했다.
가난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 매일 적자 가계부를 보며 한숨 쉬던 엄마의 얼굴이 기억났다. 아버지 서진호는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허리는 굽어 있었고 손은 거칠었다. 기름때가 손톱 밑까지 끼어 있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노동의 흔적이었다. 연아, 미안하다. 오늘 잔업해서 늦었어. 아빠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아빠. 빨리 씻고 나와서 드세요. 맛있게 만들었어요. 서진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다. 처음에는 정규직이었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당했다. 그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했다. 그게 15년 전이었다. 오늘 회사에서 또 정규직 전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 김 대리가 될 거래. 나이도 많고 학벌도 없으니까. 40대는 되어야 기회가 온대. 아빠는 누구보다 성실하잖아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서진호는 딸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런 착한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다. 연아, 내가 대학 가고 싶으면 아빠가 대출이라도 받을게. 아빠, 괜찮아요. 저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밤늦게 서연은 책상에 앉아 공부했다. 낡은 참고서를 펼치고 문제를 풀었다. 내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다. 서연의 꿈은 경영학을 공부해서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어제 우리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학생인가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중하고 교양 있는 말투였다. 네, 맞아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덕분에 큰일을 면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30분만 늦었어도 심정지가 왔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할아버지께서 꼭 은인을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 되시면 병원에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위치는? 서연은 주저했다. 병원까지 가려면 버스비가 들었다. 왕복 10,000원 정도. 이번 주 용도는 이미 다 썼다. 저 주말에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토요일 오전 어떠세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저금통을 뒤졌다. 500원짜리 동전들이 몇 개 있었다. 모두 합쳐도 5,000원이 안 됐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다. 아버지도 힘드신데. 서연은 다음날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지 않았다. 급식비 5,000원을 아껴서 병원 가는 비용에 보태기로 했다. 배는 고팠지만 참을만 했다. 토요일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버스를 탔다. 시내 종합병원까지 1시간이 걸렸다.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화려했다. 높은 빌딩, 깨끗한 거리,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 다른 세상 같았다. 병원에 도착해 안내를 받아 VIP 병실로 향했다. 복도부터 달랐다. 일반 병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하고 깨끗했다. 문을 열자 넓고 화려한 개인 병실이 나타났다. 거실처럼 꾸며진 공간에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안쪽에 병상이 보였다. 들어오렴.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은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은 서연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다. 아가씨,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길에서 죽었을 거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근경색이 왔었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하더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다들 지나쳤어. 자네만 멈춰섰지. 노인의 이름은 한석주였다.
옆에 있던 중년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저는 할아버지 비서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명함을 받아든 서연은 놀랐다. 한석주 그룹 회장. 서연도 들어본 적이 있는 대기업이었다. 할아버지께서 학생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걸 받아주시겠어요? 김 비서가 봉투를 건넸다. 아니에요. 이건 못 받아요. 저는 그냥 받게. 한석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보답이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 마음이야.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뿐이네. 서연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다. 나중에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다. 한석주는 서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연의 처지를 알게 되었다. 홀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것, 어머니가 떠난 것, 학교에서의 어려움, 그럼에도 꿋꿋하게 공부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네 학교는 어떤가? 공부는 잘하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성적은 중간 정도예요. 선생님들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학원을 못 다녀서. 중간이라니 겸손하구나. 눈빛을 보니 똑똑한 아이인 것 같은데 학원은 왜 못 다니나? 돈이 없어서요. 한석주는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착하고 똑똑한 아이가 돈 때문에 기회를 놓치다니. 자네 아버지는 어디서 일하신다고 했나? 대성산업이라는 공장이에요. 계약직으로 일하세요. 한석주의 눈빛이 변했다. 대성산업. 그 회사의 사장 이강민은 자신의 오랜 친구였다. 사실 친구 이상이었다. 30년 전 한석주가 사업에 실패해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이강민이 거금을 빌려준 덕분에 재기할 수 있었다. 한석주는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이강민에게 진 빚만큼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이었다. 그렇군. 좋은 회사지. 사장님이 훌륭한 분이야. 내 친구이기도 하고. 서연은 놀랐다. 정말요. 세상 참 좁네요. 그러게. 자네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나? 생산직이요. 기계를 다루세요. 아빠는 정말 성실해요. 15년 동안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대요. 근데 계속 계약직이에요. 정규직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 쉽지 않나 봐요. 한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다. 연아, 자네 이름이 서연이지? 네. 서연아, 할아버지가 자네 아버지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괜찮겠나? 어떤 도움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병실을 나서는 서연에게 김 비서가 다시 다가왔다. 학생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어요? 할아버지께서 계속 연락하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은 번호를 남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봉투를 꺼내 다시 봤다. 100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우선 아버지께 드려야지. 그럼 아버지가 덜 힘들어 하실 거야. 일주일 후 서진호는 회사에서 급히 사장실로 호출되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실수라도 했나 싶어 불안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사장실에 불려간 적이 없었다. 서진호 씨,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아세요? 인사팀장이 복도에서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께서 급히 부르시라고 하셔서. 사장실 문을 두드리자 이강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방에는 이강민 사장과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노인은 위험이 느껴졌다. 서진호는 그 노인이 누군지 몰랐지만 사장이 극진히 대접하는 것으로 보아 중요한 인물임을 짐작했다. 서진호 씨, 앉으시게. 소개하지. 이분은 한석주 회장님이야. 내 오랜 친구이자 은인이시지.
한석주는 서진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씨, 반갑네. 자네 딸이 내 생명을 구해줬네. 정말 훌륭한 아이를 두셨어. 서진호는 깜짝 놀랐다. 딸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분일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딸아이가 무슨 짓을... 아니, 제 말은... 서진호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아니야, 고마운 일을 했지.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아이야. 서씨, 강민이한테 부탁을 했네. 자네를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말이야. 이강민이 웃으며 말했다. 원래도 서진호 씨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었네. 근무 태도도 성실하고 기술도 좋으니까. 석주 형의 부탁이 아니어도 곧 결정할 예정이었어. 다만 이번 기회에 바로 확정하기로 했네. 서진호는 눈물이 핑 돌았다. 1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고마워할 건 자네 딸일세. 그 아이의 선행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거야. 그리고 서씨. 한석주가 말을 이었다. 자네 딸애가 똑똑하더군. 공부도 잘하고 싶어 하고. 근데 학원을 못 다닌다고 하던데. 내가 도와주고 싶네. 아닙니다, 회장님.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자네 딸이 받을 자격이 있어. 실력이 있는데 환경 때문에 못 펼치는 건 안타까운 일이야. 그날 저녁 서진호는 딸을 꼭 껴안았다. 연아, 아빠가 정규직 된다. 내 덕분이야. 정말요? 아빠.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다. 그리고 한 회장님께서 내 학원비도 대주신대. 내가 원하는 학원 다 다녀도 된대. 아빠, 그건 너무 큰 도움인데. 회장님 말씀이 자기 손녀처럼 생각하고 싶으시대. 받아들이자, 서연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사회에 보답하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서연은 한석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지. 그리고 서연아, 나한테 한 가지 제안이 있어.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거 어떨까? 네. 우리 집이 너무 넓고 외로워. 그리고 자네 아버지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더 가까울 거야. 대성산업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리고 서울에는 좋은 학교들이 많아. 내가 전학을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고민했다. 아버지와 상의해야 했다. 다음 날 서진호와 서연은 함께 한석주의 집을 방문했다. 강남의 대저택이었다. 정원이 딸린 3층 건물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이게 집이에요? 그래. 너무 크지?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 그래서 외로웠어. 한석주는 집 안을 안내했다. 거실만 해도 서연의 집 전체보다 컸다. 주방, 식당, 서재. 그리고 위층에는 여러 개의 침실이 있었다. 이 방은 연하방이야. 마음에 들면 좋겠구나. 드레스룸이 딸린 넓은 방이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연아, 받아들여. 할아버지가 외로워. 가족이 그리워. 한석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한테는 가족이 없어. 딸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의절했지. 그게 평생 후회야. 그런데 너를 만나니까 손녀가 생긴 것 같아. 내 곁에 있어줄래? 서진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회장님,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아니야. 내가 고마운 거야. 일주일 후 서연의 가족은 한석주의 집으로 이사했다. 서진호는 여전히 대성산업에 다녔지만 이제는 정규직이었고 출퇴근 시간도 훨씬 짧아졌다.
서연은 새로운 학교로 전학 준비를 시작했다. 한석주가 추천한 학교는 서울 대광고등학교였다. 전국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였다. 할아버지, 제가 그런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성적도 괜찮고 면접만 잘 보면 돼. 면접 전날 서연은 긴장했다. 한석주가 격려했다. 연아, 너는 할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면접 당일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면접관들이 물었다.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습니까? 저는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싶습니까? 제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경영을 공부해서 공정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서연의 진지함에 감동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다. 전학 가기 전 서연은 옛 학교의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다. 월요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서연이 왔네? 요새 학교 안 나왔잖아. 이사 갔다던데. 점심시간 반장 수진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다. 야, 서연아. 너 요새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내 외할아버지가 재벌이래. 한석주 그룹. 서연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아빠가 그 회사 거래처에 다녀서 알아봤거든. 한석주 회장이 최근에 누구 집에 사람을 들였다고 소문이 쫙 났대. 근데 그게 너희 가족이라며? 다른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진짜 서연이가? 와, 대박. 그럼 완전 재벌이잖아. 수진이 비웃었다. 그러게. 그럼 왜 여태까지 가난한 척했어? 우리 바보 만든 거야? 아니야.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한 달 전까지 진짜 가난했어. 외할아버지를 최근에 만났어. 길에서 쓰러진 걸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외할아버지셨어. 그게 무슨 드라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믿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사실을 말한 거야. 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럼 증명해봐. 너 진짜 재벌 손녀면 증명해보라고. 증명? 그래.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잖아.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대광고등학교 합격 통지서였다. 나 다음 주부터 여기로 전학 가. 이게 증명이야. 교실이 조용해졌다. 대광고는 모두가 아는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였다. 재벌 자제들이 다니는 곳이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거기. 너 정말 들어갈 수 있어. 합격했어. 면접도 통과했고. 서연은 교실을 둘러봤다. 1년 반 동안 다닌 곳이었다. 좋은 기억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을 키운 곳이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어요. 비록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서연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수진아, 너한테 섭섭했던 적도 많았어. 근데 이제는 이해해. 너도 내 위치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잖아. 그리고 사실 나도 배웠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서연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기억해. 사람을 무시하는 건 좋지 않아. 누구나 사정이 있어. 언젠가 너도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어. 그때 누군가 너를 무시하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봐. 서연은 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돌아보니 수진이 뛰어오고 있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우리 아빠 회사가 요새 안 좋아서. 나도 불안했어. 그래서 너한테 더 심하게 굴었나 봐. 수진아, 너 부러웠어. 가난해도 씩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는 돈은 있어도 항상 불안했거든. 아빠가 언제 망할까봐. 서연은 수진을 안아줬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수진아, 너도 힘내. 너는 내 인생을 살면 돼. 서연아, 나중에 연락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둘은 번호를 교환했다. 서연은 학교를 떠났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대광고등학교 첫 등교일. 서연은 새 교복을 입고 학교 정문 앞에 섰다. 학교는 웅장했다. 유럽풍의 건물, 넓은 운동장, 최신식 시설. 모든 것이 이전 학교와 달랐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돌아봤다. 세련된 아이들이었다. 명품 가방, 최신 스마트폰, 고급스러운 액세서리. 서연은 다시 한번 긴장했다. 안녕, 전학생이지? 나는 이지은이야. 밝게 웃는 여학생이 다가왔다. 친근한 인상이었다. 안녕. 나는 한서연이야. 한서연, 혹시 한석주 그룹이랑 관련 있어? 응, 외할아버지가 회장이셔. 와, 대박. 한석주 회장님 손녀구나. 반가워. 지혜는 순수하게 반가워했다. 다른 아이들도 관심을 보였다. 야, 저 애가 한석주 손녀래. 진짜 우리 학교의 재벌 중에서도 톱급이네. 점심시간 지은이 서연을 식당으로 안내했다. 서연아, 우리 학교 급식 진짜 맛있어. 호텔 출신 셰프가 만들거든. 우와, 그렇구나. 식당은 뷔페식이었다.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다. 서연은 이전 학교의 급식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서연아, 너 어디서 살았어? 충남 작은 시골이었어. 그래, 그럼 서울 적응하기 힘들겠다. 좀 그래. 모든 게 낯설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친구하자. 지혜는 서연의 첫 번째 진짜 친구가 되었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구였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지은 같지는 않았다. 김재희는 학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딸이라고 자부했다. 아버지가 JK그룹 회장이었다. 그런데 서연이 나타났다. 한석주 그룹은 JK그룹보다 규모가 컸다. 저 애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제이는 친구들과 수군거렸다. 시골에서 왔다며? 근데 어떻게 한석주 회장 손녀야? 글쎄, 뭔가 수상해. 제이는 서연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룹 프로젝트에서 서연을 배제하려 했고, 모임에 초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서연은 공부에 집중했다.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았다. 한석주가 최고의 선생님들을 소개해줬다. 서연은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한 달 후 첫 시험이 있었다. 서연은 열심히 공부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서연은 학년 15등을 했다. 이전 학교였다면 최상위권이었겠지만 이곳에서는 중상위권이었다. 그래도 서연은 만족했다. 좋은 출발이었다. 서연아, 대단한데? 전학 와서 바로 15등이야? 지은이 축하해줬다. 아니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야, 욕심쟁이. 그래도 너 수학은 1등 했잖아. 서연은 수학이 강했다. 논리적 사고가 뛰어났다. 다음엔 더 잘할 거야. 2개월 후, 중간고사에서 서연은 학년 5등을 했다. 반 아이들이 놀랐다. 서연이 진짜 공부 잘하네. 재벌인데 공부도 잘해? 불공평한데. 제희는 더욱 질투했다. 자신은 10등 밖이었다. 저 애, 과외 선생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다 좋은 과외 받잖아. 그래도 뭔가 이상해. 하지만 선생님들은 알고 있었다. 서연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질문도 많이 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서연은 외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한석주는 요즘 자주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야, 연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무슨 생각이요? 한석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연아, 할아버지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 네. 서연은 놀랐다. 외할아버지에게 딸이 있다니. 그럼 자신의 이모나 고모가 있다는 말인가? 25년 전 일이야. 딸이 25살 때 한 남자와 결혼했어. 나는 반대했지. 그 남자가 믿을 수 없었거든. 근데 딸은 고집을 부렸어. 한석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국 내 생각이 맞았어.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어. 딸은 남편에게 속아서 엄청난 빚을 졌어.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지. 그래서요? 나는 거절했어. 내가 뭘 했어?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고 소리쳤어. 딸은 무릎 꿇고 빌었어. 근데 나는 문을 닫아버렸어. 한석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후로 25년 동안 소식이 없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살아있기나 한지도 몰라. 할아버지, 연아, 내가 너를 보면 내 딸이 생각나. 내 나이 때 딸도 참 착했거든. 근데 내가 너무 냉정했어.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 딸을 용서했어야 했는데. 서연은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봤어. 여러 번. 근데 못 찾았어. 딸이 의도적으로 숨은 것 같아. 할아버지 따님 이름이 뭐예요? 정미숙이야. 서연의 손이 멈췄다. 정미숙. 그건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할아버지. 그 이름이 정미숙이라고요? 그래, 왜? 제 엄마 이름이 정미숙이에요. 한석주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엄마 이름이 정미숙이에요. 3년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한석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너는 제가 할아버지 손녀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는 우연이었다.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연아, 내 어머니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겠나? 첫 번째 결혼을 한 적이 있나? 네, 엄마가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젊었을 때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그 남편이 사기꾼이었대요. 한석주는 확신했다. 서연은 자신의 친손녀였다. 연아, 할아버지. 둘은 껴안고 울었다. 한석주는 25년 만에 손녀를 찾았다. 아니, 손녀가 자신을 찾아준 것이었다. 그날 빗속에서. 할아버지, 그럼 엄마를 찾아야 해요. 엄마도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 찾아야지. 내 딸을, 내 어머니를 꼭 찾아야 해. 다음 날 한석주는 최고의 조사팀을 고용했다. 4일 만에 소식이 왔다. 정미숙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한석주는 직접 찾아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25년의 세월은 너무 무거웠다. 대신 편지를 보냈다. 미수가 아빠다. 25년이 지났구나. 긴 세월이었어.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힘들 때 문을 닫아버린 것.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아빠의 자존심과 고집이 너를 힘들게 했구나.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만나줄 수 있겠나?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어. 내 딸, 우리 손녀 연희를 만났다. 아주 우연히, 아니, 운명적으로. 그 아이가 아빠의 생명을 구해줬어. 연희는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내가 잘 키웠어. 착하고 똑똑하고 성실해. 내 딸이 자랑스럽겠구나.
미수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렴. 아빠가 기다릴게. 사랑한다, 딸아. 아빠가. 정미숙은 편지를 받고 하루 종일 울었다. 25년 만에 받은 아버지의 편지였다.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원룸으로 돌아와 편지를 수십 번 읽었다.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다니, 미안하다고 하다니. 정미숙은 항상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죄, 집안에 먹칠한 죄. 그래서 감히 아버지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게다가 딸 연희가 아버지를 만났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정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아버지, 편지 받았습니다. 울면서 읽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시다니 믿기지 않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제 인생이 망가졌고 제 가족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호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근데 가난이 우리를 망가뜨렸어요. 저는 진호 씨를 닥달했고 진호 씨는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결국 저는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연희를 두고 떠난 것이 평생 후회예요. 어떤 엄마가 자식을 버립니까? 저는 나쁜 엄마예요. 근데 연희가 아버지를 만났다니. 운명인가 봐요. 제 딸이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네요.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을. 아버지, 만나 뵙고 싶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제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있을까요? 그래도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미숙 올림. 일주일 후.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재회가 이루어졌다. 한석주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25년 만에 보는 딸.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다. 한석주는 한눈에 알아봤다. 딸이었다. 늙고 지쳤지만 분명 자신의 딸이었다. 미수가. 아버지. 둘은 한참을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25년의 한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미안하다, 미수가. 아빠가 너무 냉정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내가 용서했어야 했어. 내가 힘들 때 도와줬어야 했어. 정미숙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첫 남편에게 속았던 일, 혼자 힘으로 빚을 갚았던 일, 서진호를 만나 재혼한 일, 딸 연희를 낳고 키운 일, 그리고 가난이 가족을 망가뜨린 이야기. 진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엔 정말 다정했어요. 저를 아껴주고 연희를 예뻐했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점점 변했어요. 아니, 우리 둘 다 변했죠. 그 사람이 손찌검을 했다며? 네. 근데 이해해요. 제가 진호 씨를 너무 몰아세웠거든요. 당신이 무능했어.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말했어요. 진호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한석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사위를 비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다.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알고 있었다. 미수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진호 씨는 서서방도 이제 달라졌어. 정규직도 됐고 상담도 받고 있어. 술도 끊었대. 그리고 무엇보다 한석주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직접 만나봤어. 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요? 그래. 그 사람 진심이더라. 내가 떠난 후 매일 후회하며 산대. 술 마신 것, 화낸 것, 손찌검한 것. 모두 후회한대. 저도 후회해요. 진호 씨를 닥달한 것. 연희를 두고 떠난 것. 모두 후회해요.
그럼 다시 시작하자. 가족이 함께 살자. 며칠 후 정미숙은 딸을 만났다. 카페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3년 만이었다. 딸은 어떻게 컸을까?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까? 문이 열렸다. 예쁜 소녀가 들어왔다. 3년 전보다 훨씬 자랐다.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엄마, 연아. 모녀는 껴안고 울었다. 정미숙은 딸을 꼭 안으며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다. 미안해, 연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를 두고 떠나서는 안 됐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저 이해해요. 연아,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서진호도 함께 왔다. 그는 아내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미숙 씨,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술 먹고 화내고 손찌검하고.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정미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몰아세워서. 당신 탓만 해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나 변했어. 이제 술도 안 마셔. 상담도 받고 있어. 좋은 남편이 될게. 좋은 아빠가 될게. 그날 저녁. 가족은 한석주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3년 만의 가족 식사였다. 한석주, 정미숙, 서진호, 서연. 한때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였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과거는 잊고 앞으로만 보자. 한석주가 건배를 제안했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엄마가 할아버지의 딸이었다니. 내가 할아버지를 구한 것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니. 선행은 정말 돌고 도는 것 같다. 내가 할아버지를 도왔고,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도왔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시 모였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가족.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감사하다. 모든 것에 감사하다. 한 달 후, 서연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미숙과 서진호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상담을 받으면서 과거의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미숙 씨, 내가 왜 술을 마셨는지 알아. 어느 날 저녁 서진호가 말했다. 왜? 무능력한 내가 싫어서. 아내와 딸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내가 한심해서. 그 자괴감을 술로 지우려고 했어. 여보. 근데 술을 마시면 더 한심해졌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당신한테 손찌검까지 했지.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정미숙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 잘못했어요. 당신을 닥달한 것. 당신이 이미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든 것.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더 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안 된대. 내가 가해자라는 걸 인정해야 한대. 여보, 과거는 잊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만 봐요. 둘은 껴안았다. 3년의 공백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정미숙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한석주가 제안했다. 미숙아, 너도 할 일이 있어야지. 뭐 하고 싶은 게 있나? 글쎄요, 아버지. 저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기술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가 중요하지. 정미숙은 생각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 가정폭력, 가난, 절망.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아버지, 저 어려운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나 경제적으로 힘든 여성들을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쉼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쉼터요? 그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 내가 운영하는 거야. 내가 자금을 대줄게. 한 달 후 새희망 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2층 건물이었다. 한 번에 10가족이 머물 수 있는 크기였다. 정미숙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심리상담, 법률 지원, 직업 교육. 피해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꾸민 것이 목표였다. 첫 번째 입소자는 김민지라는 30살 여성이었다. 5살 딸을 데리고 있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왔다. 도와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정미숙은 민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일단 쉬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지는 처음에는 경계했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미숙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관장님도 저 같은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도 가난과 폭력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을 이해해요. 정말요. 근데 관장님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예요. 민지는 쉼터에서 6개월을 보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다. 퇴소할 때 민지는 정미숙을 꼭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관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를 낸 거예요.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관장님처럼요. 정미숙은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되었다는 것.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서연은 옛 동네를 방문하기로 했다. 외할아버지가 제안했다. 연아, 내가 자란 곳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초심을 잊지 않으려면 뿌리를 기억해야 해.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서연은 운전기사와 함께 시골로 향했다. 고급 세단이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이 걸어 다녔던 길을 이제는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마을은 그대로였다. 낡은 집들, 좁은 길, 그리고 그때 그 버스 정류장. 서연은 차에서 내려 걸었다. 추억이 떠올랐다. 서연이?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최수진이었다. 2년 만이었다. 수진은 많이 변해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허름한 옷. 이전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진아, 너 여기서 뭐해? 나 여기서 살아. 아빠 회사가 망해서 서울 못 가고 이리 내려왔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응. 근데 너는 어떻게 지내? 나 잘 지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 어느 대학? 서울대. 경영학과.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구나. 좋겠다. 수진아, 너는? 나 대학 못 갔어. 돈이 없어서. 지금 마을 슈퍼에서 알바해. 하루에 5만 원 받아. 서연은 마음이 아팠다. 수진이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 기억났지만 동시에 안타까웠다. 한때는 부유했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수진아, 혹시 대학 가고 싶어? 물론이지. 근데 돈이 없잖아. 우리 집은 빚도 많아. 우리 할아버지 장학재단이 있어. 거기 지원해 볼래? 내가 추천서 써줄게.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진짜, 근데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그래도 도와줄 거야? 수진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너도 힘들어서 그랬던 거잖아.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서연아,
고마워. 그리고 진짜 미안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둘은 카페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수지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가족의 해체, 홀로 남겨진 것. 우리 아빠가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걸 잃었어. 집도 빼앗기고. 엄마는 이혼하고 재혼했어. 나는 아빠랑 여기 내려왔는데 아빠는 술만 마셔. 나 혼자 돈 벌어서 살아. 힘들었겠다. 응. 근데 이제 깨달았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예전에 나는 돈 많다고 우쭐댔잖아. 다른 애들 무시하고. 근데 돈은 순식간에 없어지더라. 좋은 깨달음이야. 서연은 수진에게 장학재단에 대한 정보를 줬다. 그리고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약속했다. 3개월 후, 수진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다. 지방의 작은 대학이었지만 수진은 행복했다. 다시 공부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서연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평생 슈퍼 알바였을 거야. 아니야, 수진아.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수진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졸업 후 한석주 그룹에 지원했다. 서연의 추천이 아니라 순수한 실력으로 합격했다. 서연아, 나 한석주 그룹 들어갔어. 축하해, 수진아. 정말 자랑스러워. 내 덕분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수진아, 이제 그만해.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수진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 몇 년 후 팀장까지 승진했다. 그리고 늘 서연에게 고마워했다. 서연아, 너는 내 인생의 은인이야. 아니야. 우리는 친구야. 대학을 졸업한 서연은 외할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했다. 하지만 특혜는 없었다. 인턴으로 시작했다. 할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서울대 졸업했는데 인턴이요. 모든 걸 밑바닥부터 배워야 해. 그래야 진짜 경영자가 돼. 회장 손녀라고 특혜 주면 내가 배우는 게 없어. 서연은 투덜거렸지만 받아들였다. 영업부에 배치됐다. 매일 거래처를 돌며 영업을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거절당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저희 제품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아, 우리는 다른 데랑 거래하고 있어서요. 그래도 한 번만. 바빠요. 다음에.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서연은 배웠다. 영업이 쉽지 않다는 것.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영업은 거절을 먹고 잘하는 거야. 선배 사원이 말했다. 100번 거절당하면 한 번 성공해. 그게 영업이야.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100번이고 200번이고 도전했다. 그리고 조금씩 성과를 냈다. 6개월 후 인턴에서 정식 사원이 되었다. 1년 후 서연은 기획부로 이동했다. 거기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짰다. 밤늦게까지 일했다. 주말에도 출근했다. 한서연, 집에 좀 가. 매일 밤 11시까지 있으면 어떡해? 팀장이 걱정했다. 괜찮습니다. 일이 재밌어요. 회장 손녀가 이렇게 일할 필요 없잖아. 저는 회장 손녀이기 전에 이 회사 직원이에요. 다른 직원들처럼 일하고 싶어요. 동료들은 처음에는 낙하산 인사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서연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쟤 진짜 열심히 하네. 재벌 손녀 맞아? 우리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는데. 실력도 있어. 지난번 기획서 봤어. 완전 수준급이던데. 3년 후 서연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 신규 사업 개발이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회장님, 이 사업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듭니다. 수익이 나려면 5년은 걸릴 거예요. 이사회에서 반대가 많았다. 왜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해야 합니까?
서연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친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뒤처질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한석주 그룹의 정신에 맞는 사업이에요. 한석주가 손녀를 지지했다. 연아 말이 맞아. 우리는 단순히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야.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야. 이 사업을 진행하세. 프로젝트는 시작됐다. 서연은 팀을 꾸려 밤낮 없이 일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풍력 발전 사업에 투자했다. 처음 3년은 적자였다. 이사회에서 불만이 나왔다. 한 대리, 이거 계속 적자인데 어떡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흑자 전환할 겁니다. 4년째 되던 해 드디어 흑자를 냈다. 그리고 5년째에는 큰 수익을 냈다.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석주 그룹의 사업이 주목받았다. 한서연 대리 정말 대단합니다. 미래를 내다본 거네요. 이사회에서 표창을 받았다. 서연은 겸손하게 답했다. 팀원들 덕분입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서연은 30세에 이사가 되었다. 최연소 이사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한석주는 90세 생일을 맞았다. 가족과 직원들이 모두 모였다. 성대한 파티였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서연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고맙다, 연아. 내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았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진짜야. 내가 나를 구해줬잖아.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딸을 되찾았고 진짜 가족을 되찾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았어. 한석주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연아, 이제 회사를 내게 맡길 때가 됐어. 할아버지, 아직 이르지 않나요? 아니야. 넌 준비됐어. 이미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잖아. 이제 공식적으로 내게 넘길 거야. 3개월 후 이사회가 열렸다. 한석주가 발표했다. 오늘부터 한서연 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장으로 승진시킬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일부 임원들은 여전히 불만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인정했다. 서연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부사장이 되어 회사를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개혁을 단행했다. 계약직 직원들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한 부사장, 그건 비용이 필요한 투자입니다. 직원들이 안정되어야 회사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직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매년 100명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겁니다. 부사장님, 그건 회사 이익을 줄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정신에 맞는 일입니다. 한석주가 손녀를 지지했다. 연아 말이 맞아. 우리 회사는 단순히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야. 서연의 정책은 성공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이직률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생산성은 증가했다. 회사의 평판도 좋아졌다. 한석주 그룹 직원 복지 최고 기업으로 선정. 한서연 부사장 존경받는 경영인 10인의 선정. 언론에서 호평이 이어졌다. 서연은 겸손하게 답했다. 저는 외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실천할 뿐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요. 2년 후 한석주는 서연을 불렀다. 연아, 이제 정말 시간이 된 것 같구나.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제 늙었어. 회장직을 내게 넘길 거야. 하지만, 아니야. 넌 이미 준비됐어. 그리고 나는 내가 회사를 더 훌륭하게 만들 거라고 믿어.
서연은 35세에 한석주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역대 최연소 회장이었다. 취임식에서 서연은 선언했다. 저는 외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한석주 그룹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이 정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한석주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날 밤 한석주는 서연에게 편지를 남겼다. 사랑하는 연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슬퍼하지 마. 할아버지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내가 나를 구해준 그날 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어. 딸을 되찾았고 손녀를 얻었고 진짜 가족을 되찾았지. 그 1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이제 회사는 내 거야. 잘 운영하렴. 하지만 돈만 버는 회사로 만들지 마.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로 만들어. 우리가 함께 만든 정신을 지켜. 그리고 연아, 선행을 계속하렴. 내가 나에게 베푼 선의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이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차례야.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에게도 이 정신을 물려주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행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손녀야. 할아버지가. 3개월 후 한석주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90세의 나이였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문했다. 대통령도 왔고 재계 인사들도 왔다. 하지만 가장 많이 온 사람들은 그가 도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쉼터에서 도움받은 여성들, 회사에서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 그들은 모두 한석주를 기억했다. 회장님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서연은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울었다.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준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10년이 흘렀다. 서연은 45살이 되었다. 한석주 그룹은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서연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사업 실적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회 공헌이었다. 한석주 장학재단은 매년 1,000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정미숙 쉼터는 전국에 20개소로 늘어났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 장애인 지원,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서연은 결혼도 했다. 상대는 같은 뜻을 가진 사회적 기업가였다. 둘은 쌍둥이 남매를 낳았다. 준호야, 서윤아, 이리 와봐.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아이들을 불렀다. 엄마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엄마가 어렸을 때 일인데. 서연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난했던 시절, 빗속에서 외할아버지를 만난 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래서 엄마가 항상 말하잖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엄마, 그럼 엄마가 왜 증조 할아버지를 안 도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처럼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야. 와, 그럼 엄마가 영웅이네. 아니야. 엄마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너희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는 거. 그게 영웅이 되는 길이야. 어느 비 오는 날, 서연은 출근길에 한 노인이 길에서 넘어진 것을 봤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서연은 차를 세우고 뛰어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다. 비서가 물었다. 회장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요.
괜찮아. 회의는 미뤄. 사람이 먼저야. 그날 저녁 서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 할머니를 도왔다. 25년 전 내가 외할아버지를 도왔던 것처럼. 그때 내가 지나쳤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선행은 끝나지 않는다. 계속 이어진다.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것이 할아버지의 유산이다. 돈이 아니라 정신. 이 정신을 내 아이들에게도 물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다. 빗속에서 시작된 만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서연은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다. 그날 외할아버지를 만났던 그날처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선행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요. 이튿날 서연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석주 미래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이 재단은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할 겁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학생들을요.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인가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운 학생들입니다. 봉사활동을 한 학생, 가족을 돌본 학생, 친구를 도운 학생.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회장님. 그 해부터 한석주 미래재단은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장학금뿐 아니라 멘토링, 해외 연수, 리더십 교육을 제공했다. 10년 후, 이 재단 출신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의사가 된 학생은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변호사가 된 학생은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을 했다. 교사가 된 학생은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다. 한서연 회장님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돈이 아니라 정신. 선행의 정신. 서연은 60세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며 말했다. 준호야, 이 회사는 단순히 재산이 아니야. 책임이야. 내 외증조 할아버지와 엄마가 지켜온 정신을 이어가렴. 알겠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먼저라는 것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은퇴 후 더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다.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길에 쓰러진 노인을 지나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청중들은 감동했다. 많은 사람들이 서연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서연은 80세의 회고록을 썼다. 제목은 빗속의 만남으로. 한 번의 선택이 바꾼 운명이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 서연은 이렇게 썼다. 나는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쓰러진 노인을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춰 섰습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관심을 선택할 것인가, 관심을 선택할 것인가.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당신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당신의 인생도 바꿀 것입니다. 선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되어주세요. 서연은 85세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수만 명이 조문했다. 그녀가 도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또 도운 사람들. 선행의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갔다. 서연의 장례식에서 한 노인이 조사를 읽었다. 50년 전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었다. 한서연 회장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난한 제게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요. 그 기회로 저는 의사가 되었고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처럼요. 제가 도운 학생들도 이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장님의 진짜 유산입니다. 끝나지 않는 선행의 물결입니다. 그날 밤 서연의 증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났다. 그리고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 증손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다가가서 구급차를 불렀다.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그녀에게 이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선행은 이렇게 대를 이어 계속되었다. 빗속의 만남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것은 계속 쓰여지고 있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